안녕하세요. 동굴 보이스 덕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알퐁스도대의 별입니다. 순수한 목동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조금 순수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굴 보이스 덕구와 알퐁스도대의 별 함께하시죠. 별, 알퐁스도대.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목장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양떼와 검은 양치기 개의 리브리만이 나의 말상대였습니다. 주위는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리브리가 짖어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약초를 찾아 산을 오르는 몽두리르 산의 은자가 가끔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피해몽에서 온 숫장이가 숯을 만들 나무를 찾아 산을 헤매다 거무대대한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들은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산 아랫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아는 것이 없었죠. 외롭고 심심한 나머지 그들에게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외로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름에 한 번 식량을 가져다 주는 미아로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보름치 식량을 싣고 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산 중턱에서부터 들려오면 내 마음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노라드 아주머니의 짙은 갈색 모자나 미아로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언덕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면 나는 너무 기뻐서 양치기계 리브리의 목을 꼭 끌어안았죠. 나는 반가운 마음에 채 식량도 내리기 전에 산 아랫마을의 소식을 캐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누가 결혼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주인댁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다지 흥미없는 체하며 아가씨에 대해 슬쩍 묻곤 했습니다.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가는지,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낯선 사람들이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들락거리지는 않는지를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산에서 양떼나 돌보는 보잘것없는 목동 주제에 그런 건 알아서 못하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면 나는 지금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처럼 어여쁜 사람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보름치 식량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까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내내 리브리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눈이 빠지게 언덕 아래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미사가 있는 날인가? 아침나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점심때쯤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니 빨리 오지는 못하겠군. 나는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바라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3시쯤 되자 하늘은 말끔히 개었습니다. 비에 깨끗이 씻긴 나뭇잎들과 흠뻑 젖은 산이 눈부신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똑똑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무료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어난 골짜기에서 흘러가는 물소리와 섞여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집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마치 부활절날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와도 같이 경쾌하고 명랑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언덕 위로 노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만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노새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나이든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가 버들고리를 실은 노새를 타고 나를 위해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준 것입니다. 산의 맑은 기운과 소나기가 내린 뒤에 상쾌해진 공기 탓인지 아가씨의 얼굴은 사과처럼 발그스름했습니다. 내 눈앞에 숲의 요정이 나타난 것만 같았죠. 아름다운 자태에 눈이 부셔 나는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등장으로 온 산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려서며 꼬마 미아로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아이들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요? 늦어서 미안해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었지 뭐해요? 그러나 내 눈에는 머리에 묶은 리본이며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이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맨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막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기 전에 양떼를 몰고 산을 내려가 마을로 가서 지냈습니다.
물론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의 주인 집으로 갈 때 아가씨가 마당을 휙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인들과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상냥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가씨를 하인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이 산골짜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만하면 넋을 잃을 만하지 않습니까? 버들고리에서 식량을 꺼내 내게 건네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러워질세라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릴 때마다 작고 귀여운 발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양을 몰아넣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아가씨는 내가 자는 구석자리에 깔린 양털 모피, 벽에 걸린 커다란 모자가 달린 외투,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며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목동님이 사시는 곳이군요. 가엾어라. 밤낮 이렇게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할까. 무얼 하며 지내세요? 무슨 생각을 하죠? 아가씨 생각을.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데도 물론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고서도 아가씨는 더욱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씨 고운 여자친구라도 가끔 찾아오나요? 여자친구가 이곳에 오면 황금빛 양이나 산봉우리를 뛰어다니는 숲의 요정 에스텔을 갖겠어요. 아가씨는 고개를 젖히고 하얀 이가 살짝 드러나 보이도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목동님. 호련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금세 떠나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요정 에스텔을 같았습니다. 나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빈 버들고리를 노새 등에 싣고 떠났습니다. 나는 비탈진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아가씨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노새의 발굽에 채어 구르던 돌멩이가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심장 위로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는 오래오래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아련한 꿈에라도 취한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던 일이 꿈만 같았기에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노을도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로 돌아가려는 양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매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탈진 산길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어둑어둑해진 언덕 위로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와 헤어진 뒤 언덕을 내려간 아가씨는 소나기로 불어난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날은 저물어 아가씨는 혼자서는 어두운 산길을 노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동들이 다니는 지름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버려두고 아가씨를 집에 모셔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꼼짝없이 산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 난생 처음으로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걱정과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에 아가씨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나로서는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힘 닿는 대로 위로해 줄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 아침이 금방 온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는 아가씨의 흠뻑 젖은 발과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치조와 새로 짠 양젖을 컵에 가득 담아 아가씨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쬐일 생각도 무엇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나는 아가씨의 커다란 두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그만 울고 싶어지더군요. 어느덧 날은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능선에 걸쳐져 있던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만이 엷은 빛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더러 울타리 안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새로 깐 집더미 위에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양털 모패를 깔아놓은 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를 향한 내 마음은 모닥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맹세하건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목장 울타리 안의 내 잠자리에 누워 내가 지켜주는 양떼들 곁에서 그 양들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양이 되어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껏 밤하늘이 그렇게 높고 별들이 그처럼 찬란하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타리에 살인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양들이 뒤척이면서 버스럭거리기도 하고 혹은 잠결에 매하고 우는 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으니까요. 아가씨가 모닥불 쪽으로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양털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씨를 돋우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누리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밖에서 밤을 새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연못에는 조그만 불꽃들이 요정처럼 날아다니며 반짝이지요. 산의 정령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을 뚫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환한 대낮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들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으면 잘 들린답니다. 낮은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지만 밤이 되면 죽은 것들의 세상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게 바싹 다가앉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 아래 연못 쪽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물결치며 산등성이를 타고 우리가 앉은 산 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방금 울려 퍼진 울음소리가 별똥별을 이끌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이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며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불쑥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데 목동님들은 모두 점성술사라면서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천만에요, 아가씨.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별들의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 뿐이지요. 아가씨는 양손으로 턱을 괜 채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털 모피에 감싸인 아가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하늘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 수많은 별들도 모두 이름을 갖고 있겠죠? 목동님은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나요? 그렇답니다, 아가씨.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바라보는 아가씨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바로 아가씨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저 많은 별들이 성 자크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하늘까지 이어지죠. 용감한 사르마뉴 대제께서 사라센과 전쟁을 할 때 갈리스의 성 자크가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저걸 그려놓은 거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반짝반짝 빛을 내는 4개의 별은 영혼들의 수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4개가 마치 수레처럼 보이죠. 그 앞에 있는 별 3개가
수레를 끄는 세 마리 짐승이랍니다. 맨 앞에 반짝이는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부고요. 그 언저리에 비 오듯 쏟아지는 별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들여놓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나는 별빛에 영롱이는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느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재촉했습니다. 저기 저 아래쪽을 보세요. 저게 쇠스랑 또는 사망성이라고 불리는 오리온 성전합니다.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이죠. 그 별만 보아도 나는 지금 시간이 자정을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이 하늘의 횃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드밀랑이랍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재밌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들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대요. 병아리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떠나 맨 먼저 높은 길로 갔죠. 저 위쪽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 병아리장을 사망성이 낮은 길로 질러가 앞섰죠.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대요. 친구들이 자기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것을 알고는 화가 치밀어 냅다 지팡이를 집어 던졌어요. 사망성이 그만 지팡이에 맞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저 수많은 별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 저 목동의 별이랍니다. 우리 목동들이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들어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죠.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글론은 7년에 한 번씩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내가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내 어깨에 서늘하면서도 보드라운 무언가가 살포시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비비며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가만히 내 어깨에 기대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먼동이 훤히 터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어갈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내게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거대한 양떼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별 알퐁스 도데.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목장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양떼와 검은 양치기개의 리브리만이 나의 말상대였습니다. 주위는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리브리가 짖어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약초를 찾아 산을 오르는 몽두리르 산의 은자가 가끔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피해몽에서 온 숫장이가 숯을 만들 나무를 찾아 산을 헤매다 거무대대한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들은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산 아랫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아는 것이 없었죠. 외롭고 심심한 나머지 그들에게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외로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름에 한 번 식량을 가져다 주는 미아로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보름치 식량을 싣고 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산 중턱에서부터 들려오면 내 마음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노라드 아주머니의 짙은 갈색 모자나 미아로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언덕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면 나는 너무 기뻐서 양치기계 리브리의 목을 꼭 끌어안았죠. 나는 반가운 마음에 채 식량도 내리기 전에 산 아랫마을의 소식을 캐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누가 결혼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주인댁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다지 흥미없는 체하며 아가씨에 대해 슬쩍 묻곤 했습니다.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가는지,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낯선 사람들이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들락거리지는 않는지를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산에서 양떼나 돌보는 보잘것없는 목동 주제에 그런 건 알아서 못하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면 나는 지금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처럼 어여쁜 사람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보름치 식량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까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내내 리브리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눈이 빠지게 언덕 아래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미사가 있는 날인가? 아침나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점심때쯤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니 빨리 오지는 못하겠군. 나는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바라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3시쯤 되자 하늘은 말끔히 개었습니다. 비에 깨끗이 씻긴 나뭇잎들과 흠뻑 젖은 산이 눈부신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똑똑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무료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어난 골짜기에서 흘러가는 물소리와 섞여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집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마치 부활절 날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와도 같이 경쾌하고 명랑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언덕 위로 노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만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노새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나이든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가 버들고리를 실은 노새를 타고 나를 위해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준 것입니다. 산의 맑은 기운과 소나기가 내린 뒤에 상쾌해진 공기 탓인지 아가씨의 얼굴은 사과처럼 발그스름했습니다. 내 눈앞에 숲의 요정이 나타난 것만 같았죠. 아름다운 자태에 눈이 부셔 나는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등장으로 온 산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려서며 꼬마 미아로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아이들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요? 늦어서 미안해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었지 뭐해요? 그러나 내 눈에는 머리에 묶은 리본이며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이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맨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막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기 전에 양떼를 몰고 산을 내려가 마을로 가서 지냈습니다. 물론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의 주인 집으로 갈 때 아가씨가 마당을 휙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인들과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상냥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가씨를 하인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이 산골짜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만하면 넋을 잃을 만하지 않습니까? 버들고리에서 식량을 꺼내 내게 건네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러워질세라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릴 때마다 작고 귀여운 발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양을 몰아넣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아가씨는 내가 자는 구석자리에 깔린 양털 모피, 벽에 걸린 커다란 모자가 달린 외투,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며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목동님이 사시는 곳이군요. 가엾어라. 밤낮 이렇게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할까. 무얼 하며 지내세요? 무슨 생각을 하죠? 아가씨 생각을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데도 물론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고서도 아가씨는 더욱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씨 고운 여자친구라도 가끔 찾아오나요? 여자친구가 이곳에 오면 황금빛 양이나 산봉우리를 뛰어다니는 숲의 요정 에스텔을 갖겠어요. 아가씨는 고개를 젖히고 하얀 이가 살짝 드러나 보이도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목동님. 호련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금세 떠나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요정 에스텔을 같았습니다. 나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빈 버들고리를 노새 등에 싣고 떠났습니다. 나는 비탈진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아가씨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노새의 발굽에 채어 구르던 돌멩이가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심장 위로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는 오래오래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아련한 꿈에라도 취한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던 일이 꿈만 같았기에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노을도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로 돌아가려는 양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매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탈진 산길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어둑어둑해진 언덕 위로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와 헤어진 뒤 언덕을 내려간 아가씨는 소나기로 불어난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날은 저물어 아가씨는 혼자서는 어두운 산길을 노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동들이 다니는 지름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버려두고 아가씨를 집에 모셔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꼼짝없이 산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 난생 처음으로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걱정과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에 아가씨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나로서는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힘 닿는 대로 위로해 줄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 아침이 금방 온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는 아가씨의 흠뻑 젖은 발과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치조와 새로 짠 양젖을 컵에 가득 담아 아가씨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쬐일 생각도 무엇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나는 아가씨의 커다란 두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그만 울고 싶어지더군요. 어느덧 날은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능선에 걸쳐져 있던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만이 엷은 빛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더러 울타리 안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새로 깐 집더미 위에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양털 모패를 깔아놓은 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를 향한 내 마음은 모닥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맹세하건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목장 울타리 안의 내 잠자리에 누워 내가 지켜주는 양떼들 곁에서 그 양들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양이 되어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껏 밤하늘이 그렇게 높고 별들이 그처럼 찬란하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타리에 살인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양들이 뒤척이면서 버스럭거리기도 하고 혹은 잠결에 매하고 우는 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으니까요. 아가씨가 모닥불 쪽으로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양털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씨를 돋우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누리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밖에서 밤을 새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연못에는 조그만 불꽃들이 요정처럼 날아다니며 반짝이지요. 산의 정령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을 뚫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환한 대낮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들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으면
잘 들린답니다. 낮은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지만 밤이 되면 죽은 것들의 세상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게 바싹 다가앉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 아래 연못 쪽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물결치며 산등성이를 타고 우리가 앉은 산 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방금 울려 퍼진 울음소리가 별똥별을 이끌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이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며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불쑥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데 목동님들은 모두 점성술사라면서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천만에요, 아가씨.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별들의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 뿐이지요. 아가씨는 양손으로 턱을 괜 채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털 모피에 감싸인 아가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하늘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 수많은 별들도 모두 이름을 갖고 있겠죠? 목동님은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나요? 그렇답니다, 아가씨.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바라보는 아가씨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바로 아가씨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저 많은 별들이 성 자크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하늘까지 이어지죠. 용감한 사르마뉴 대제께서 사라센과 전쟁을 할 때 갈리스의 성 자크가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저걸 그려놓은 거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반짝반짝 빛을 내는 네 개의 별은 영혼들의 수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네 개가 마치 수레처럼 보이죠? 그 앞에 있는 별 세 개가 수레를 끄는 세 마리 짐승이랍니다. 맨 앞에 반짝이는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부고요. 그 언저리에 비 오듯 쏟아지는 별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들여놓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나는 별빛에 영롱이는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느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재촉했습니다. 저기 저 아래쪽을 보세요. 저게 쇠스랑 또는 사망성이라고 불리는 오리온 성전합니다.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이죠. 그 별만 보아도 나는 지금 시간이 자정을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이
하늘의 횃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드밀랑이랍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재밌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들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대요. 병아리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떠나 맨 먼저 높은 길로 갔죠. 저 위쪽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 병아리장을 사망성이 낮은 길로 질러가 앞섰죠.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대요. 친구들이 자기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것을 알고는 화가 치밀어 냅다 지팡이를 집어 던졌어요. 사망성이 그만 지팡이에 맞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저 수많은 별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 저 목동의 별이랍니다. 우리 목동들이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들어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별이죠.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글론은 7년에 한 번씩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내가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내 어깨에 서늘하면서도 보드라운 무언가가 살포시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비비며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가만히 내 어깨에 기대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먼동이 훤히 터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어갈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내게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거대한 양떼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